이제는 거래 대금이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 더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요즘 얘기를 좀 덜하는 2차 전지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해가지고죠. 네, 이슈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먼저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반등이 좀 왔다가 주춤 뭐 이 정도인가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순환매가 이제 낙수 효과가 들어오진 못하지만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를 사고 싶은데 어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있어야 사겠다. 이런 시점을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저저번 방송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어떤 개인 투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과대낙폭이 겪었다. 그다음에 저평가 위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살만한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번 방송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좀 개인 투자분들께 이제 저렴하게 좀 주가 이제 물량을 좀 얻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뭐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너무 좀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공매도 때 일단 빵 떴다가 이후에 다시 좀 주춤인 거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박사님하고 3주 전에 녹화했을 때가 하필이면 2차 전지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뉴스를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일단 수급 동향 제외하고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11월 5일에 공시가 나왔고 16일에 상승한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제자리로 흘러나가는 모습이지만 21선 부근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개미들의 적 공매도 실제로는 1.6조 원 손실 이란 뉴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괘씸한 뉴스다. 좀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이제 공매도에 쇼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헤지펀드 공매도를 자주 이용한 헤지펀드가 파산했다, 파산 위험이다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기세 등등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한 자금력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이제 공매도의 변동 수량을 좀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공매도 수량이 정말 눈에 띄게 줄지는 않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거래소에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HTS에서 제공하는 거는 누적 공매도량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공매도량이 증가하는 것만 알고 있지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공매도 수량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대로 이제 방송 보시면은 공매도 세력이 싹 죽었다. 공매도가 환매수가 다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팩트 체크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검색을 해왔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 물량이 줄긴 줄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준 건 아니다. 오히려 다시 늘어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월 3일 종가기죠. 이제 공매도 잔고는 이제 종가가 이제 장이 끝나면 출시가 되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10월 3일에 179만 주였다가 11월 6일 장 끝나고 나서 171만 주, 8만 주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유감스러운 거는 다시 173만 주, 175만 주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1월 3일에는 504만 주였다가 490만 주로 에코프로 이상으로 많이 줄었는데 다시 현재는 548만 주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늘었다. 그죠? 줄진 않았더라도. 그게 이제 소위
뭐 ETF나 이런 거 기관들이 이제 최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열려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서 오히려 뭐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공매도 금지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반드시 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뭐 에코프로는 10%, 에코프로 BM은 뭐 20%, 30% 매도 대금의 20%, 30% 차지했다고 네. 하면은 이제 최근 3주간은 그래도 0.3%, 0.5%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매도 압력은 이건 이제 약해졌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이제 시세를 구성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 아직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0.5%의 공매도로도 다시 11월 6일 이전 수준까지 공매도가 다시 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매도 금지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좀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 공매도 금지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3개월 뒤에 의무적으로 환매수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연장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장은 막았으니까 지금 당장 3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제 짧은 생각으로는 2달 1주 이제 2달 1주 내에는 그래도 좀 공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제가 또 저번처럼 이제 2달치 1개월치를 체크를 해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1개월치랑 이제 2개월치랑 1개월치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투자 주체가 뭐 순매수가 증가했는지 뭐 순매도가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개인 투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도가 감소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감소했고 기관 순매수는 약감소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네, 개인의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 제가 3주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는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행태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리포트가 예전만큼 올해 상반기처럼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에 따라서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심이 환기가 됐고 그에 따라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시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움직임, 수급 상황, 공매도를 체크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머티 얘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머티리얼스도 에코프로 그룹주이니까 그죠? 네. 네. 상장하고 한 사흘간 엄청 강세였다가 그죠? 하루 정도 음봉을 보였다가 다시 오늘 방송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오늘 다시 상한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속상해 죽겠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변동성이 있어서 그죠. 네. 마음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뭐 좋은 모습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스크 요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3거래일 이후에도 추가 상승 나오는 거 저는 이 시장에 약 10년가량 있으면서 사실 10개 종목 중에 1개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그 1개는 공모 시장 당시에 조금 소외받았다가 실적이 증명되는 경우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실적 증명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3분기도 예. 상장 전에 적자를 고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도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쉽다. 근데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니까 우상이 한다. 이게 그냥 저편하자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 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전장에도 사실 10% 이상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가수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수금이 안 나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현재가에 보면은 네. 이제 수급이 이제 어제 것까지는 정산돼서 나오는데 당일 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매매를 할 때 좀 좋아하는데 아침에 시초가에 네네. 네. 근데 지금 14시 16분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나와서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되지만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건 있다라고 판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새내기다.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의 2배를 넘고 있다. 해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온갖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시장의 유동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예탁금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탁금이 55조에서 65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48조니까 좀 적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스가 나옵니다. 공매도 없이 신용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 종가죠. 금요일 종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용 비율이 0.02%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8조 7천억인데 지금 6조 7천억인데 0.02%면 이 시가총액 8조 7천억. 네, 이제 지금 8조 7천억이고 지금 8조 7천억. 금일 종가 네, 기준은 네, 네. 6조 7천억이었는데 0.02%면 6조 7천억 중에 13억이 신용이라는 건데 이거를 거의 많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개인 투자분들을 위축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KB증권에 의해서 NH투자증권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신용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증거금 100% 이제 나의 예수금으로만 매매를 이거를 좋게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약간 좀 내동 매매를 막을 수 있고 공매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을 해요.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신나게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도 언젠가는 고점을 확인하고 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분명히 2년 뒤, 3년 뒤는 흑자 전환될 건데 당장 1년 안에는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내년 실적 땡겨온 퍼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플 얼마나 줘야 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40 정도고 에코프로 BM이 60인데 보통은 전방 기업보다 후방 기업이 퍼가 낮은 경향이 많습니다. 뭐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기자재나 뭐 2차전지 부품, 뭐 반도체 부품 이런 종목들도 전방 기업보다 부품 기업이 퍼가 낮은 게 보통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퍼가 높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뭐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여력이 적은데 뭐 수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을 의심을 하지는 않지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이제 앞으로 3년 이내에 보여줄 것 대비해서는 조금 오버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수 의견을 들이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뭐 상장하고부터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됐었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안 샀는데 주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죠. 뭐 네, 트레이딩 매수. 관점으로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이제 밸류로 따지게 되면 지금 오늘 그 2조가 늘은 거구나 그러면 8조 맞습니다. 7천억인데 네. 밸류에이션이야 뭐 지금 트레이딩이야 10조 갈 수도 있고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그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라 그죠. 네, 마법의 단어 멀티플. 네, 지금 가지고 뭐 장기 성장성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소위 이제 밸류로 봤을 때는 밸류를 시장에서 얘기하는 밸류를 넘어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트레이딩의 기회들은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또 상한가 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로 다시 와서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일원이니까 네. 제일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에코프로 BM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 단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관심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실적, 정책, 뭐 수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선 뭐 실적, 정책, 수급을 다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HTS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박아주는 숫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하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꾸준히 다 살펴본 다음에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나왔는데 에코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발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포트는 실적 발표 예상 추이는 나오면 제가 뭐 다음 방송이든 다다음 방송이든 종합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실적 성장성의 안정성을 가해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좀 몇 가지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한다 뉴스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랑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 테스 저는 맨 처음에 테스라길래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인가 했는데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이 이제 동명인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해서 사실 MOU를 체결했는데 올해 3월에 추진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6일에 종로에 만나서 MOU를 체결하면서 유럽 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 및 폐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적에 얼마나 향상을 줄지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번 방송 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호주 업체와 미국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 견조성, 실적 안정성은 좀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나투자증권 이후로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고 신영증권은 긍정적인 뉴스인데 약간 좀 불확실하다 이런 뉘앙스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종합을 하면은 실적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잘 나온다라고 말 못하겠다. 대부분 3분기에 발표했던 실적 그대로 그 언저리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객사들의 수주 소식이 중요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4분기에는 업황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더니 이제는 좀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4분기도 조금 불투명하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3분기랑 유사하게 찍어놨는데 만약에 전방 기업 완성차나 완성세 기업들이 수주를 주거나 아니면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가 이제 3분기랑 유사하게 찍어놨던 실적에서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이슈들이 뒤로 딜레이가 되면은 이 실적 근처로 나올 것이다. 이런 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뭐 신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언제 수주를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은 뭐 리튬 재고가 뭐 6일치 있다. 7일치 있다.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뭐 1년치가 있다. 예전에는 전기차 예약하면은 1년 뒤에 나왔었는데 요즘 예약하면 6개월 뒤에 나온다. 이거 사실 양극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선이 이제 이 리포트에서 보는 뷰가 개선이 실제로 되면은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이 낮고 그래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면은 그 물량은 받아주는 수준으로는 수급을 넣고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3분기 실적은 이제 안 좋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한 분기 만에 돌아서기는 좀 어렵다는 컨셉. 내년에 가면 이제 좀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리튬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죠? 결국은 그 실적보다는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기대감이었는데 상장을 했고 많이 빠졌다는 거, 수급의 이슈, 또 뭔가 뭐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으면 몰라도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사실 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는 네, 맞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랑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은 아쉽게도 바닥을 이탈하고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3차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리튬 선물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좀 모멘텀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뉴스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그렇게 막 서둘거나 지금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건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탑픽 하나 골라주시죠. 네, 오늘은 좀 에코프로 HN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미 BM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로 수익을 받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매매
이제 좀 미련이 남아 계신 분, 괜히 에코프로 수익 냈다가 에코프로 샀다가 물리면 어차피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실망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지만 조금 새로운 종목을 접근한다, 이런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어떤 환경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소재 설계, 유지 보수 같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선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매출이 증가한 건 맞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1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HN이 안 움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11월 6일 이때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 에코프로만큼이나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차별점이 여기 있습니다. 11월 20일 이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안 움직였는데 에코프로 HN은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미중 정상회담 중간에 기후 공동 대응 합의를 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 뭐 그린홀딩스 이런 좀 가벼운 움직임 보여준 종목도 있지만 에코프로 HN이 관련 수를 입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경기도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뉴스, 그다음에 서울시나 부산시 등에서도 꾸준하게 정부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기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정부 정책 기다리면서 한 2주 정도는 보유하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가 잘 갈 때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랑 누가 그 찐이냐 이제 막 경쟁을 했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기대감이 빠진 상황이고 주가도 빠졌는데 포스코 그룹주도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메인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철강보다 2차 전지의 그 영향력 컨센이 강하잖아요, 그죠? 네네. 포스코 그룹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좀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랑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밀려서 지금 기간 조정이죠. 네, 어떤 일봉 차트나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이는 저도 사실 포스코 그룹주의 지속적인 편을 들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저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종목을 투자 원칙에 녹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 그룹주한테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투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좀 3개월 정도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포스코에 손을 들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조금 포스코에 손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관련 근거들을 갖고 왔으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 보면은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랑 주가 움직임이 비슷해요. 똑같이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 강한 상승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고 21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공매도에 대한 흐름은 비슷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 공매도가 주가 흐름도 비슷해요. 금지 나왔을 때 공매도가 살짝 줄었지만 다시 늘어버렸다. 그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발생한 공매도 비중도 0.3% 0.5%로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에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거래 대금이 약 10에서 15%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조금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래 대금이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2개월 차랑 1개월 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가 감소했고요.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치를 했을 때는 기관이 순매도였는데 1개월치는 순매수로 전환했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2개월치를 쪼았을 때랑 1개월치를 쟀을 때 동일하게 순매도지만 순매도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은 순매수가 감소했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개월치를 했을 때는 약 4,500억 가량 순매도였는데 지금 1개월치 했을 때는 외국인이 2,064억 원 순매도니까 약 한 달 동안 2,500억 원을 매수를 한 거고요. 기관은 2,121억 순매도였는데 1개월치는 296억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은 6,472억 원 순매수에서 1,851억 원 순매수로 순매수 금액이 줄었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다인데 전 방송이 중요합니다. 전 방송에서는 또 포스코 그룹주 외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기관은 조금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주 사이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기관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이제 자금의 플로우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고 투자분들의 투심 파악이 이 종목이 정말 하방이 얼마나 견제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조금 유사합니다. 이제 저번 2개월 차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5,175억 원 순매수, 그다음에 1개월 차에는 개인 투자들이 2,405억 원 순매수, 그러니까 한 2,700억 정도 줄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4,982억 원 순매도에서 2,614억 원으로 순매도가 줄었으니까 거의 2,300원 매수, 그다음에 기관도 245억 원 매도 순매도에서 216억 원 순매수 바뀌었으니까 동일하게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리튬 가격이랑 뭐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것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에 동일하게 이제 비교가 되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둘 다 개선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큰데 저번 방송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하고 수급 얘기해 주셨고요. 이슈를 체크하죠. 아까 이제 조금 부정적 뉴스가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네. 뉴스가 금요일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봤는데 탄소 배출량 많은 포스코 홀딩스에게 앞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근무하시는 모 연구원이 계신데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그린 비즈니스 위크 포럼에서 굉장히 저는 용감한 발언을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부터 국내에서 자산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시작되는데 온실가스, 온실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금액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철강 사업에 이제 80-90% 진행을 하고 있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이 탄소 배출권 구매 금액이 부채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저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저 방금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11월 27일 오후 3시 36분이거든요. 지금 녹화를 이제 박사님하고 3시 이후 했을 때는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방금 정산이 됐거든요. 기관 순매수였는데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박사님하고 녹화 돌기 전에는 한 3일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좀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하나
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4분기 스프레드 축소, 그러니까 철강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겠지만 어떤 제품 믹스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고 2차전지는 아쉽게도 조금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리튬과 같은 2차전지 소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전기차 수요 회복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인데 사실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죠. 언제 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는 게 보이면 이제 강하게 리포트를 다시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완성셀 기업들은 판매 목표를 수정을 하는데 셀 소재 기업들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의아하다고 했어요. 왜 소재 기업들은 유지를 하는가?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소재 기업들은 이 목표치를 바꾸냐 유지하냐 이게 좀 주가에 투심 여부를 좀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과에서 뉴스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 다음 달에 중국에서 흑연 수출을 제한을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기후 대응 뉴스 딱 나오니까 좋은 뉴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도 얻은 게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입국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연 수출에 대한 제한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뷰가 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연에 8만 2천 톤 수준의 흑연 생산량을 2030년 37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흑연 수출을 문을 걸어 잠그면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고요.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 나왔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살짝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그 영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괴념치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은 비용의 부담이긴 한데요. 왜 부채로 잡히는 줄 저도 몰랐네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것보다는 본업이나 이제 2차전지의 신성장 산업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하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다른 포스코 계열사들은 어떤지 이제 좀 최근에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다 그냥 포스코 그룹주들도 2차전지주로 묶여가지고 같이 그죠? 네.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좀 사실은 내용들이 포스코 인터나 뭐 DX나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이 좀 묶여서 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 다른 쪽도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은 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에 집중을 할까 했었는데 네. 굉장히 그 구독자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수급이 너무 좋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인 부분도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좀 본업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또 좀 실제로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듈러 공장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미콜리아우 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스틸 모듈러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콜리아우 주의 주지사라는 분이 비탈리 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 포인트가 정말 실질적인 수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자신감 표출에 근거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포스코 DX도 잘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잘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리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해드렸고 네. 포스코 인터가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1.0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8.22%, 73.05%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철강 가격이 조금 최근에 오른 모습 보여줬어도 예전에 러우 사태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는 여전히 박스권 저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잘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철강 업황 둔화에 따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량 회복과 발전 부분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이 호실적에 좀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보율이 꽤 괜찮은데 배당을 사실 1.5%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정적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DX를 볼 건데요. 포스코 DX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할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말 조용히 계속 주워 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또한 모듈 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로봇을 적용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재 부품을 만드는 공정 자동화 설비를 포스코 DX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ANC가 검증을 통해서 통과하면은 포스코 DX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양과 포스코 DX가 MSCI 11월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수 편입을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그다음에 뭐 MSCI 11월 지수 편입 이런 게 보통 편입일 2주 전에 나와요. 근데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투자분들이 관심을 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조금 시일이 부족한데 수급 동향을 보면은 어떤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충분히 올해 발표될 실적 그다음에 내년에 발표될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오늘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에 비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다. 네,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더 양호하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또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네, 지금 시점에 관심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까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를 딱 10%만 말해야 되는데 네. 30%까지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70% 말씀드리도록 포스코 하겠습니다. DX, 예. 네, 우선은 포스코 인터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인터 기술적 위치가 좋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조금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실 테니까 포스코 DX가 상당히 좀 매력적일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MSCI 지수 편입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이제 지수 편입이 되면 약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 일주일 이제 11월 15일에 뉴스가 나왔으니까 최근 일주일 수급을 합쳐봤더니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 수급을 네, 외국인 거죠. 수급이 외국인 500억 수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정산 수급 보니까 왼수 매수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름 돋는 게 이거는 제가 올해 포스코 DX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작년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2분기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도 3분기와 버금가는 실적을 발표하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종퍼가 90 정도인데 현재퍼가 1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되면은 이제 9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 이제 이것도 네, 이제 약간 박사님 약간 좀 안정적인 비유고 저는 네. 약간 좀 멀티플 요긴 합니다. 2차 전지는 네. 좀 멀티플 줍니다. 그래서 이걸 2차 전지주로 볼 수 있어요, 포스코 DX를? 2차 전지 7, 로봇 네.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약 업종 퍼 대비 약 0.8에서 1.2 정도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제 뭐 좀 2차 전지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멀티플 3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은 PBR로? 퍼로 봅니다. 이제 업종 대비. 네, 그러니까 업종 네. 대비. 네, 지금 갑자기 뭐 80배 얘기하다가 뭐 2배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업종퍼가 90인가 80이었고
이제 포스코 DX 현재퍼가 180인데 실적이 2배가 내면은 이제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재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이 퍼도 이제 90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업종퍼랑 비슷하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70%를 주니까 2배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는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황화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으로서는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인가요? 네, 우선은 뭐 LFP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실의 배터리고. 이제 현실 배터리고 네. 이제 조금 더 어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용 문제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게 상용화되고 양산에 따라서 조금 안정적인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이제 우리들이 가장 이상적인 좀 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뭐가요? 있고요. 전고체 전고체가 배터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우리 한국중고TV 구독자분들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내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엔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설명해봐. 그럼 설명은 못해요, 그죠? 전고체 그거 저 기존에 이렇게 음극 양극이 오가면서 뭐가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데. 유체해가지고 이렇게 화재도 나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걸 딱딱하게 만드는 게 전고체 아니야? 이렇게만 하는데,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설명해보려면 못한다니까 조금 그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분리막 그렇죠. 이 네 가지 다 들었을 거고 네. 이제 배터리가 생긴 걸 보면은 이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이 둘이 붙으면 불이 나니까 붙지 않게 분리막을 두고 이 안에 이온이 왔다 갈 수 있는 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양극에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죠. 그다음에 양극에서 나와 가지고 사용된 다음에 방전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음극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정말 뭐 가볍고 뭐 성능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격이 약하고 이제 찢어지면은 이제 막이 찢어지면은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이제 전해가 분리막을 없애고 비는 공간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물질을 넣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사실 그 2차 전지 배터리들이 다 작거든요. 4680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름이 46이고 이제 높이가 80이기 때문에 사실 이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액이랑 분리막이 이만한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거를 고체로 대체하면서 부피를 줄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더 에너지 넣을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고체로 하면은 이제 화재 위험도 줄이면서 효율도 내고 어떤 그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규정화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부피도 줄기 때문에 효율을 늘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용량과 두께 측면에서도 플렉서블 배터리. 과연 저는 플렉서블 배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렉서블 휴대폰은 필요한데 플렉서블 배터리가 과연 필요할까? 플렉서블 배터리의 장점은 뭐 차가 휠 때 같이 휘는 건데 차가 굳이 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이 플렉서블 배터리 개념이 왜 나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모양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모양을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사각형이라 그죠. 원통형이란 것도 각각의 배터리가 원통형이죠. 그 팩은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지금 우리 자동차 보면 옛날에 이렇게 구동 동력 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사각형이 아니라 만약에 위에는 이렇고 밑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점에는 플렉서블하는 게 더 적용하기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부딪혔던 게 각형 배터리보다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배터리 넣는 공간에 각형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원통형 배터리를 넣으면은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고 있고 이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덜하다. 정말 이 배터리에 정통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이제 고체 형태이다 보니까 이온 전도도가 낮아서 출력이 약하고 수명이 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 단계라고 해요. 삼성 SDI에서 시제품을 만들긴 했지만 거의 배터리가 거의 5천만 원이 넘고 배터리를 넣은
차는 거의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양산되면은 이제 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보조금 주면은 그래도 7천만 원 이하에서 차를 산다고 하는데 요즘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5천만 원짜리 차도 잘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판매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지금 이제 뭐 양산될 거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수혜를 입을 거니까 사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배터리가 점점 더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뭐 LFP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정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명확하니까 이것들이 절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실수혜주를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은 이제 대장급 종목 관계주가 뭐가 있는지 보고 네. 살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끔 바람이 확확 불어요. 반고체 배터리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꽤 오래 됐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뭐 이슈가 한번 확 나오고 그죠. 지난번에 삼성 SDI가 그 시운전 라인 돌린다 그래서 한번 쫙 오르고 지난번에 또 이수 그룹이 분리할 때 이수 스페셜티가 또 해서 한번 확 오르고 막 그죠. 이렇게 이슈가 막 오르니까 그 스타디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삼성 SDI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실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 원칙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실적 보고 투자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3원계 LFP 배터리 이쪽을 매매를 하시면 좋고 전고체 배터리는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앞에 있는 배터리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피로도를 보이면 이제 그 맞아요. 뒤를 예. 찾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있다가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반짝반짝 오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트레이딩 좋아하시고 손맛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대장은 당연히 삼성 SDI고요.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제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판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고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삼성 SDI는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하나. 근데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삼성 SDI를 바라보는 분들 위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고 저는 네. 어차피 토픽이 삼성 SDI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매수할 때 이제 기준점 깃발로 그쵸, 활약을 맞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네, 전고체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15개, 20개가 나오는데 예.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주전자도 원래 실리콘 음극재 이런 거 네네. 얘기 많이 되는 기업 아니에요?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 배터리랑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전자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2차 전지용 음극재를 만드는데 그냥 사실 실리콘 음극재는 뭐 LFP 배터리든 뭐 니켈 배터리든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실리콘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냥 3원계 배터리는 그냥 흑연 배터리로 하고 확실하게 프리미엄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로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차라리 그 음극재.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확실히 가운데 부분을 줄이고 양극단에 있는 에너지 물질을 넣기 위함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음극재보다 부피가 작고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NT 도전제. 그래서 네. 뭐 제2호 이런 종목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그나마 이제 니켈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의 니즈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관련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공장 증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완공은 한 2025년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좀 실적이 반영 여부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주주들은 주전자라고 부르는 종목의 주전자, 대주전자재료. 네, 또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황화 리튬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수화학 이제 기업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정밀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정말 전고체를 타깃팅하고 나온 기업이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I만큼이나 강력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황화리튬 생산 공장 증설 소식도 있고 증권가 리포트도 있는데 수급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삼성 SDI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매매를 잘해. 그러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맥점이 잡히거나 수급이 돌 때 매매를 하시는 거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모아가서 수익 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정말 재밌는 이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 홍보까지. 이수 스페셜티는 상장하면서 뭐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그죠? 이게 제가 보는 게 시초가가 8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는 잘 모르겠고 시초가 83,000원에서 45만 원까지 그죠? 초반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꿀럭 어디까지 가 그죠? 근데 40만 원에 만약에 샀다고 치면 지금 15만 원이니까 그죠?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전고체의 진심이다. 예산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올랐던 거를 실체를 반영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를 주목해 봐야 돼요? 앞으로 뭐 나올 뉴스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뉴스가 많은데 지금 당장 사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고체 배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부분인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실 때는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개선이 됐는지 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지 보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발언도 나오고 있고 삼성 SDI의 행보가 다른 완성셀 기업들보다 낫습니다. 제가 뭐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투자를 철회를 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설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GM과 합작 공장 설립 계약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세 기업들보다 좀 실적 불확실성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제가 최근에 이제 완성세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뤄본 적이 없는데 완성세 기업들도 분명 실적 추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SDI는 정말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명히 잘했거든요. 3분기 잘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이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꾸준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 몸집 대비해서 저평가율도 완성셀 중에서 제일 저평가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원통형 전지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뷰가 나와 있고 생산 거점의 확보의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작 법인 설립이 취소가 되지 않고 있고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서 장비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2차 전지 업황이 턴했을 때 실질적 실적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삼성 SDI가 가장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의 그 2차 전지 이익 기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66%에서 2022년에는 87%로 확대되었고 원통형 전지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작법인 설립과 삼성 SDI 앞에 있는 뭐 BMW나 포드로부터의 수주에 따라서 삼성 SDI의 주가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최근 경향 투자 포인트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또 관심 종목을 압축해 보는 시간. 오늘 삼성 SDI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대주전자 재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세 기업을 얘기했는데 오늘의 관심주는 이 가운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다른 종목이다. 두고 그럼 무슨 종목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종목 탑 머티리얼이란 종목이고요. 탑 머티리얼.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네. 2차 전지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업체를 위해서 제조 설비 제조 시설 설계부터 상장한 지 오래됐구나. 장비까지 2022년 10월이니까 네네. 작년 10월에. 네, 죄송해요. 예. 장비까지 공급하는 기업으로 턴키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LFP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하이 망간계 양극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원통형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재는 LFP랑 이제 니켈 쪽 소재를 하고 있고 장비는 전고체 쪽 장비를 하고 있어서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차 전지가 올해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상승할 때 전고체 관련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이제 장비로 나오고 있고 LFP 나오고 있고 니켈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3분기에 조금 훼손이 됐는데 이미 상반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약간 포스코 DX랑 결이 비슷합니다. 탑머티리얼이 코스닥 150 편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말일에 코스닥 150 편입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일맥상통해요. 뉴스가 사실 뭐 2주 전, 3주 전에 나왔으면은 이슈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슈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은 아쉽게 지금 녹화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매수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과매수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21선 아래 지나가니까 여기서 박스권 하단부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좀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연간 실적 발표나 2차 전지 업황 그다음에 지수 편입 수혜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은 그때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0월 18일 작년 가을에 상장했으니까 1년쯤 됐는데요. 상장하고 좀 늘렸다가 올랐다가 또 조정받으면서 어떻게든 상장에 대한 그런 노이즈들은 꽤 좀 정리가 된 거죠. 네. 교통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장하면 뭐 1개월, 3개월, 6개월 그죠? 네. 한 1년까지도 그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좀 지나야 됩니다. 탑 머티리얼을 오늘 사실 이게 전고체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